한국은 주입식 교육의 나라잖아요. 거기에 수학여행 가봤자 배울 것 따위는 없어요. 최근 미국의 MIT 공과대학에 합격한 독일의 한 여학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마주친 개 한 마리의 그녀는 그만 눈물을 흘리고 말았는데요. 대체 그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그리고 그 개의 정체는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제가 담아온 장면,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께 한국에서 제가 직접 본 믿기 어려운 개와 건물들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독일 최고 명문 고등학교인 슈타이너 기숙학교에 다니는 19살 엘로이제입니다. 1919년 독일 남부지방에 세워진 우리 학교는 실제로 스페인 국왕 펠리페 6세도 우리 학교에서 공부했었고요. 독일 유명 기업의 CEO 자녀들도 우리 학교를 다니고 있죠. 또 우리 학교 학생들은 졸업하기도 전에 벌써 미국 최고 대학들에 합격해 있는 상태였거든요. 저는 MIT 공과대학교 건축학과에 입학 예정이었습니다. 제 친구 비올라는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졸업한 하버드 법학과에 합격해 있었어요. 클라우디오는 예일 대학교 역사학과에 붙어 있었고요. 칼트리트는 구글 창업자인 레리 페이지가 졸업한 스탠퍼드 컴퓨터공학과에 이번 학기를 졸업하고 들어갈 예정이었습니다. 저는 등교하며 매번 3명의 절친들과 함께 만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 호프만 선생님이 믿기 어려운 발표를 했습니다. 수학여행에 대한 소식이 있어요. 우리는 미국의 캘리포니아 실리콘밸리에 일주일 동안 가기로 되어 있었어요. 요즘 우리가 매일 쓰는 구글, 유튜브, 인스타그램, 넷플릭스, 테슬라를 둘러보기로 되어 있었고요. 캘리포니아에 있던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똑똑한 학생들과 교수들과 교류하고 친해지는 기회도 있었습니다. 성공한 기업가들을 만나서 미국의 혁신에 대해 배우기로 되어 있었죠. 그런데 호프만 선생님의 그 다음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예산에 변화가 생겼어요. 학교에서 더 이상 여러분을 미국으로 보낼 여유가 없게 되었습니다. 얼굴이 화와 당황스러움으로 뜨거워지는 걸 느끼고 있었죠. 이건 계획에 없던 일이었어요. 대신에 일주일 동안 한국에 가게 될 거예요. 한국이요? 저는 한국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도 없었어요. 1950년대 전쟁 이후부터 사람들이 선진국들을 따라 배우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지만 창의성은 없는 아시아 나라일 뿐이었어요. 한국에 도대체 왜 가는 거지? 사무실을 나온 후 우리 4명은 복도에 조용히 서 있었어요. 우리는 평범한 10대들이 아니었어요. 특별한 존재였고 특별한 사람들은 특별한 기회를 얻어야 하는 거였거든요. 한국은 세계에서 청소년 자살률이 가장 높아. 칼트리트가 폰을 보면서 조용히 말했어요. 학생들이 하루에 15시간씩 공부한대. 한국에선 왜 그렇게 사는 거지? 고문 같은 소리네, 비올라가 말했어요. 저는 학교가 화가 나고 실망스럽고 혼란스러웠거든요. 우리는 학교에 학비를 매년 수만 유로씩 내면서 다니고 평생 노력해왔는데 이제 완전히 평범해 보이는 나라를 방문하도록 강요받고 있었어요. 그날 밤 침실에서 노트북을 가지고 앉아서 한국에 대해 조사하고 있었어요. 한국은 약 50년 전만 해도 독일의 파견으로 일하러 왔던 사람들의 나라였습니다. 독일이 1인당 GDP가 더 높았고 독일이 노벨상 수상자도 더 많았어요. 독일이 더 좋은 대학들과 더 발전된 기술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나 고등학교 졸업 전이라 한 번뿐이었던 수학여행이었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한국에 가야 했었습니다. 11시간의 비행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에 내렸을 때 저는 개 한 마리를 보고 놀라 소리를 지르고 말았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로봇개가 순찰을 돌고 있었어요. 다리 4개로 걸어다니면서 터미널 구석구석을 순찰하고 있었어요. 이 로봇은 카메라와 센서를 달고 있어서 사람의 움직임이나 이상한 상황이 포착되면 자동으로 사진을 찍고 중앙통제실로 알림을 보내고 있었어요. 이 로봇은 사람이 들어가기 힘든 좁은 곳도 척척 지나가고 있었고 무려 밤에도 야간 카메라로 상황을 살핀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는 경악을 금할 수가 없었죠. 선생님, 이런 게 실제로 사용되고 있다고요? 제 눈앞의 광경을 보고도 저는 믿을 수가 없어서 호프만 선생님께 물었습니다. 호프만 선생님은 씩 웃기만 하셨어요. 그러나 저를 더 놀라게 한 것은 그 다음이었어요. 3D 라이다로 사람 움직임을 추적하는 실시간 인원 감지 시스템이 도입되어 있었어요. 인천공항 곳곳에는 눈에 안 보이는 센서 장비가 천장에 설치되어 있었어요. 이 장비는 사람이 몇 명 있는지, 어디에 모여 있는지,
심지어 몇 명이 줄 서서 기다리고 있는지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어요. 이 정보는 실시간으로 공항 대기시간 안내판과 연결되어 있었고, 줄이 너무 길어지면 직원이 더 배치되거나 자동 게이트가 더 열리고 있었어요. 호프만 선생님이 이때 먼저 설명해 주셨어요. 이 기술은 원래 무인 자동차 기술에서 쓰던 라이다 센서를 사람 인식에 맞게 바꾼 건데, 무려 대기 시간을 예측해서 줄여주는 데까지 쓰이고 있어. 테러나 소매치기, 기물 파손 같은 사건은 사람들이 유독 몰리는 곳에서 자주 일어나잖니? 그런데 이 시스템은 사람이 갑자기 몰려드는 곳을 즉시 파악해서 보안 요원이 빨리 출동할 수 있게 도와주고 있지. 게다가 범죄가 일어난 후 어느 구역에 몇 명이 있었는지, 어디로 이동했는지 기록이 남아 있어. CCTV만으론 놓치기 쉬운 부분을 3D 인원 감지 센서가 움직임 흐름 단위로 보완하고 있어. 인천공항이 한국 최대 공항임에도 사고가 적고 사람들이 쾌적하게 움직이는 건 덤이지. 입국 심사 과정은 2분도 안 걸렸어요. 여권을 스캐너에 올려놓고 카메라를 보고 화면에 손가락을 눌렀어요. 기계가 모든 걸 자동으로 확인하고 영수증을 출력해줬어요. 우리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빠르네. 클라우디오가 자기도 모르게 감탄하면서 말했어요. 도착구역에서 우리 가이드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강유열 박사님은 마른 40대 한국 남자분이었는데 그의 첫마디에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빌코멘 인 코레아, 바 이어 플루크 안게네. 저는 완벽한 독일어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 듣고 그가 독일인이라고 착각할 뻔했어요. 박사님은 독일어학, 동문학 분야에서 전통과 깊이가 가장 깊은 하이델베르크 대학교에서 6년 동안 공부하고 박사 학위를 받으셨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독일어가 그냥 좋은 정도가 아니라 완벽했어요. 몇 개 언어를 하실 수 있으세요? 비올라가 물어봤어요. 4개 언어를 유창하게 해요. 강 박사님이 대답하셨어요. 한국어, 독일어, 영어, 일본어요. 지금 프랑스어를 공부하고 있어요. 이 말에 저는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이분은 제 선생님들 대부분보다 더 교육을 많이 받으셨고 우리 가족 중 누구보다도 더 많은 언어를 하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훨씬 자신보다 어린 10대들인 우리를 귀한 손님처럼 대해주고 계셨어요. 출구로 걸어가면서 강 박사님이 한국에 대한 기본적인 사실들을 알려주셨어요. 그러다 한국의 교육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클라우디오가 전부터 궁금했던 내용을 여쭤봤습니다. 한국은 주입식 교육의 나라로 유명하잖아요. 한국인들의 창의성은 어떤 편인가요? 강 박사님이 미소를 지으셨는데 이렇게 말하셨어요. 아마 직접 보시고 스스로 판단하시게 될 거예요. 이 말의 뜻을 저는 그때까지도 전혀 몰랐습니다. 그렇게 밤 늦게 호텔에 도착했지만 비행기 기내식 이후에 거의 먹지 못한 우리는 선생님께 허락을 받고 주변에 식당이 있나 둘러보러 새벽 2시에 서울 시내로 나섰습니다. 그때 우리는 생전 처음 보는 건물들이 길에 엄청나게 줄지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게 대체 뭐야? 비올라가 영어와 한글로 별빛 스터디 카페라고 쓰여 있는 4층 건물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우리는 호기심 많은 아이들처럼 창문에 얼굴을 바짝 붙이고 있었어요. 안에는 모든 자리가 차 있었어요. 고등학생이 대학생 옆에 앉아 있고 대학생이 정장 입은 어른들 옆에 앉아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두꺼운 책을 읽고 있었고 다른 사람들은 노트북으로 타이핑하고 있었어요. 몇 명은 손으로 글씨를 쓰고 있었는데 제가 기말고사 때만 봤던 그런 집중력을 보이고 있었거든요. 새벽 2시에 공부를 하고 있다고? 칼트리트가 믿을 수 없다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안으로 들어가기로 했어요. 카페에서는 커피 냄새와 종이 냄새, 부드러운 음악이 배경에서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사람들로 가득했는데도 분위기는 차분하고 평화로웠어요. 카운터 뒤에 있던 직원은 25살 정도 되어 보이는 젊은 남자였어요. 우리를 보고 미소를 지으면서 영어로 도움이 필요한지 물어봤어요. 항상 이렇게 사람이 많은가요? 아직도 제가 보고 있는 걸 믿을 수 없어서 물어봤어요. 이게 평범해요. 자랑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공부하는 걸 좋아해요. 한국에는 출석 체크와 공부 인증 문화도 있어요. 스터디 카페 문화가 퍼지면서 공부하는 모습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찍어서 SNS에 올리는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아요. 오늘은 몇 시간 공부했어요. 여기 조명이 좋아서 집중이 잘 됐어요. 이런 글과 함께 카공족이라는 태그를 달고 있죠. 또 어떤 사람들은 같은 스터디 카페를 이용하면서
온라인으로 함께 공부 인증을 하는 스터디 모임도 운영하고 있어요. 한국에서는 공부가 혼자만의 일이 아니라 함께 응원받는 일이에요. 사람들이 각자 다른 시간에 공부하기 때문에 24시간 카페가 많아요. 우리는 커피를 주문하고 창문 근처 작은 테이블을 찾았어요. 앉아서 공부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둘러봤어요. 유럽에서는 학생들이 공공도서관이나 집, 학교 캠퍼스 내 라운지 공간에서 공부를 했는데 단점이 상당히 많았어요. 이 공간들은 비교적 자유로운 분위기였고 카페에서 공부하는 경우도 많았지만 늦게까지 조용히 공부할 수 있는 전용 공간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옆자리에서 사람들끼리 이야기하고 있었고 주변에 지나다니는 사람들 발소리도 계속 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집중이 쉽게 끊어지고 소음이 신경 쓰이는 일이 많았어요. 또 공부용으로 설계되어 있지 않았어요. 의자가 너무 낮거나 테이블이 불편하게 되어 있었고 콘센트가 없는 자리가 많아서 노트북이나 기기를 오래 쓰지 못하고 있었어요. 또 자리를 오래 차지하면 눈치가 보이고 있었어요. 특히 일반 카페에서 음료 한 잔만 시키고 몇 시간 앉아 있으면 다른 학생들 눈치나 카페 직원 눈치를 보게 되었어요. 하지만 이 스터디 카페는 완전히 다른 뭔가였어요. 스터디 카페 내부는 조용하고 따로 말 거는 사람도 없어서 공부나 독서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었어요. 게다가 공간마다 1인용 부스, 조절 가능한 조명, 방해 금지 구역이 따로 마련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집이나 카페보다 훨씬 집중이 잘 되는 분위기가 만들어져 있었어요. 콘센트, 와이파이, 에어컨, 난방, 조명, 물, 프린터까지 대부분 준비되어 있었죠. 심지어 아로마 향기, 클래식 음악, 소음 차단 부스 같은 섬세한 배려도 갖춰져 있었어요. 앉아있는 의자 하나하나도 허리 아프지 않도록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돼 있었습니다. 게다가 스마트폰 앱에서 빈자리 확인, 좌석 예약, 시간 구매까지 모두 가능했어요. 한국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엄청나게 스터디 카페 사업이 발달해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 사람들은 선생님이 시켜서 공부하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배우고 싶어서 공부하고 있었거든요. 그들의 얼굴에서, 펜을 잡는 방식에서, 책장을 조심스럽게 넘기는 방식에서 그걸 알 수 있었어요. 배움이 이들에게는 귀찮은 일이 아니었어요. 옆 테이블에 있던 대학생이 우리를 알아보고 영어로 자기소개를 했어요. 이름은 민정이었고 서울대학교에서 경영학을 공부하고 있었어요. 자정부터 카페에 있으면서 유럽 경제에 관한 과제를 하고 있었대요. 독일에서는 학생들이 이렇게 늦게까지 공부해요? 민정이 진짜 궁금해하면서 물어봤어요. 대부분 독일 학생들이 저녁에는 텔레비전을 보거나 비디오 게임을 한다고 인정하기가 부끄러웠어요. 해야 할 때는 공부하지만 자유시간에 새로운 걸 배우는 걸 선택하지는 않았거든요. 별로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우리는 공부와 삶을 더 구분하고 살고 있어요. 실제로 독일에서는 일은 일, 쉼은 쉼이라는 개념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어요. 회사에 다니는 어른들도 학생들도 정해진 시간에는 열심히 일하고 퇴근하거나 수업이 끝나면 완전히 쉬고 있었어요. 예를 들어 회사에서는 칼퇴 문화가 일반적이었고 주말에는 회사 연락도 안 받는 사람이 많았어요. 독일 대학생들은 공부할 땐 열심히 했지만 밤늦게까지 카페에서 공부하는 일은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한국의 공부 문화는 독일 출신인 저에게 엄청나게 대단해 보였어요. 카페에서 밤 12시가 넘은 시간에도 과제를 하는 학생들, 휴대폰 대신 노트북으로 리서치하고 책을 읽고 있는 모습은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민정이 정중하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일과 놀이를 구분한다는 걸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그녀에게는 배우는 것과 사는 것이 같은 일인 것 같았거든요. 민정 씨의 그 다음 말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각자의 꿈을 위해서 각자 하고 싶은 걸 위해 공부하고 있어요. 외국어 공부, 예를 들어서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토익이나 탭스 같은 시험뿐 아니라 회화 연습, 드라마 받아쓰기, 어휘 암기 등도 하고 있어요. 특히 이어폰 끼고 쉐도잉을 하는 사람도 있었고 노트북으로 원서 읽기나 강의 시청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개인 프로젝트나 장문, 창작 작업을 위해 일부 사람들은 책을 쓰거나 유튜브 영상 대본을 작성하고 있어요. 창작하는 사람, 블로그 운영하는 사람들도 조용하고 집중 잘 되는 공간이라며 찾아오고 있죠. 취업이나 승진을 위해 자격증을 따려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예를 들어 컴퓨터 관련 자격증, 회계 관련, 토익, 한국사 능력 시험, 한국어 능력 시험 등이죠.
정해진 기간 안에 통과해야 하므로 목표가 분명하고 집중도도 높아요. 공무원, 수험생, 대학생, 직장인, 취준생, 창작자까지 각자의 꿈이 모두 다르지만 스터디 카페는 단순한 공부방이 아니라 꿈을 위해 하루를 보내는 작은 도서관이자 사무실 같은 공간이에요. 이 말에 한국 교육에 대해 제가 믿고 있던 모든 게 틀렸어요. 한국 학생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사실만 외우는 로봇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 카페를 둘러보니 창의성과 열정, 그리고 진짜 지적 호기심이 보였어요. 이 사람들은 누군가 강요해서 공부하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좋아해서 공부하고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저는 민정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런가요? 그런데 밤늦은 시간에 공부하고 귀가하는 일은 굉장히 위험하고 무모한 것 같은데요. 한국 공시생이나 중고등학교 수험생 중에 여자도 엄청나게 많잖아요. 밤 12시가 넘어서 귀가하면 중범죄 발생이 잘 일어날 것 같은데요. 그런데 민정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2023년에 세계 통계 사이트 넘베오에서 발표한 세계 치안 순위 전 세계 100개국 이상 가운데 무려 10위 안에 드는 나라예요. 말 그대로 무려 전 세계가 인정하고 있었던 수준이죠. 한국의 순위는 미국, 프랑스, 일본, 독일보다도 한국이 더 안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한국에 오셔서 보셨겠지만 한국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CCTV예요. 실제로 한국의 2005년에는 CCTV 숫자가 많지 않았지만 2020년 이후부터는 전국에 무려 수백만 대가 넘는 CCTV가 운영되고 있었어요. 이 덕분에 범죄가 줄고 있었고 범인을 찾는 시간도 훨씬 빨라지고 있었어요. 요즘 우리 동네 시장, 아파트 단지, 공원, 학교 근처 어디를 가든 CCTV가 빼곡히 설치되어 있어요. 길거리에서 일어나는 범죄를 막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었고 누군가 수상한 행동을 하면 바로 기록이 남아 있어요. 두 번째로는 경찰 대응이 아주 빨라졌다는 점이에요. 112에 신고하면 요청이 접수되자마자 순찰차가 출발하고 있어요. 도심에서는 무려 몇 분 안에 경찰이 도착하고 있었고 그리고 요즘 경찰차에는 위치 추적 장치, 무전기, 카메라가 다 설치되어 있어서 상황을 더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요. 이런 장비들 덕분에 범죄 대응이 더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세 번째는 순찰 활동이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점이에요. 과거엔 사건이 터져야 경찰이 나왔지만 요즘은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막자는 생각으로 동네 골목 학교 근처, 유흥가 주변 등을 미리 순찰하고 있었어요. 이걸 예방 순찰이라고 부르고 있었는데 무려 하루에도 수십 차례 순찰을 도는 경찰서도 있어요. 또 한국에는 지역 주민과 함께 지키는 치안 협력 활동이 있어요. 지역마다 자율방범대나 생활안전협의회라는 모임이 있어요. 퇴직한 어르신들, 자영업자, 학부모들이 함께 참여해서 밤마다 순찰을 돌고 있고 청소년 문제나 마을 안전 문제를 동네 사람들끼리 상의하고 해결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경찰과 주민이 함께 지역을 지키는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형성되고 있죠. 그리고 아이들과 여성들을 위한 특별한 보호 시스템이 있어요. 저에게 말씀하셨던 여자 학생들이나 공시생들은 이거 덕분에 안전하게 다니고 있는 거예요. 어린이 보호구역에는 속도 감지 카메라, 경광등, 방호벽까지 설치되어 있고 학교 앞에는 경찰관이나 시민보안관이 직접 서서 아이들의 등하굣길을 지켜주고 있어요. 또한 여성들이 위험을 느낄 때 바로 눌러 신고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안심 앱도 있고 늦은 밤 귀가할 때는 여성 안심 귀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어요. 경찰이나 구청에서 도우미가 같이 걸어가주는 제도도 마련되어 있어요. 마지막으로 디지털 범죄에 대한 대응도 강화되고 있었어요. 요즘은 범죄가 온라인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이버 범죄 전담 경찰팀이 만들어져 있고 보이스피싱, 금융사기, 디지털 성범죄 같은 사건에 빠르게 대응하고 있어요. 특히 2020년 이후로는 청소년 피해를 막기 위한 특별수사도 진행되고 있고 불법 사이트나 영상은 무려 실시간으로 차단하고 수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범죄 발생률 자체가 낮게 유지되고 있어요. 강도나 절도 같은 강력 범죄는 미국이나 유럽보다 훨씬 적게 일어나고 있었고 길거리에서 마약이나 총기를 목격할 일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해요. 또한 한국은 성범죄나 가정폭력 등 민감한 범죄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엄격하게 다루고 있고 정부와 지역사회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과 대응 체계를 갖추고 있어요. 이런 노력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한국을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안전한 나라로 만들어진 거예요. 이 말들은 저에게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독일에는 마약이나 술에 취한 사람들이 밤에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특히 기차역 주변이나 낡은 거리, 버스 정류장 근처에서는 행동이 이상한 사람들이 가끔 서 있었죠. 혼잣말을 하거나 큰 소리로 욕을 하고 갑자기 말을 걸어오는 경우도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은 위험할 수 있어서 밤에는 혼자 걷지 않는 것이 좋다는 말을 어릴 때부터 부모님께 배워왔죠. 또 베를린, 프랑크푸르트, 쾰른 같은 큰 도시에서는 지갑 도둑, 소매치기가 많았어요. 특히 기차역이나 대형마트, 관광지에서는 지갑이나 휴대폰을 훔쳐가는 소매치기가 자주 일어나고 있었어요. 한눈을 파는 순간 가방이 열려 있었고 지갑이나 여권이 사라져 있었던 경우도 종종 있었어요. 그런데도 경찰이 바로 출동하지 않거나 신고해도 잡히지 않는 경우가 많았어요. 게다가 경찰 대응이 느리고 복잡한 경우가 많았어요. 독일 경찰은 원칙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절차대로만 움직이고 있었죠. 하지만 그만큼 대처가 느리다, 급한 상황에도 바로 오지 않는다는 불만도 나와 있었어요. 특히 소매치기나 가벼운 절도는 우선순위에서 밀려 있었어요. 예를 들어 어떤 관광객이 지갑을 도둑 맞았을 때 경찰서에 가서 경위서를 직접 종이로 작성하고 번역도 직접 해야 했어요. 이런 과정이 복잡하고 오래 걸려서 사람들이 도움을 포기한 경우도 있었어요. 심지어 이민자 관련 갈등도 치안에 영향을 주고 있었어요. 2025년부터 독일은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등 여러 나라에서 온 난민들을 대거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이로 인해 도시 외곽 지역에 치안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많이 생겼어요. 일부 지역에서는 문화 충돌이나 언어 문제로 인해 이웃 간의 다툼이나 경찰 출동 사건이 자주 벌어지고 있었어요. 물론 모든 이민자가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 청소년들 사이에서 폭력 문제가 나타나기도 했었어요. 집안에서의 침입 절도도 일어나고 있었어요. 한국은 문만 잘 잠그면 안전한 편이지만 독일 일부 지역에서는 빈집이나 외곽주택을 노린 침입 절도도 가끔 있었어요. 특히 여행을 갔다가 돌아오니 창문이 깨져 있었고 TV나 귀중품이 사라져 있었다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었어요. 독일은 좋은 나라이고 많은 사람들이 예의 바르고 친절하게 살아가고 있었지만 이런 현실적인 심각한 치안 문제들이 많았거든요. 한국 사람들은 단순히 명령을 따르는 로봇이 아니었고 한국 사회는 획일적이지 않았으며 한국은 그 어떤 곳보다 안전했습니다. 오히려 이들은 열정적이었고 사회는 협력적으로 서로를 누구보다 잘 지키고 있었으며 앞으로의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받아들이기 가장 어려운 것은 이것이 제 조국인 독일과 그 교육에 대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였습니다. 한국은 높은 학업 성취, 기술 혁신, 사회적 조화, 그리고 안전함을 동시에 이루었는데 독일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우리는 이곳에 엘리트라 불리는 독일 학생으로서 가르쳐주러 왔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진정한 교육이란 무엇인지, 배우는 것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이곳에서 처음으로 배우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가 겨우 한국에 온 지 하루가 되었다는 거였습니다. 로봇, 바이오, 에너지 기술 연구 현장을 견학할 수 있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자율주행, 친환경차 모빌리티 혁신이 전시되어 있고 차량 디자인도 할 수 있는 현대모터 스튜디오 서울. 5G, 스마트홈, 웨어러블 기술, AI 디바이스를 체험할 수 있는 삼성 딜라이트까지 볼 예정이었는데 이것들을 단 한 개도 보기 전에 우리는 깨닫고 말았습니다. 클라우디오는 덧붙였습니다. 한국은 주입식 교육으로 통제된 사회라고 생각했지만 자유롭게 배우고 움직이는 사람들로 가득하네. 우리가 그들보다 우월하다고 믿었는데 진짜 선진국은 한국이었어. 호프만 선생님, 강유열 박사님과 함께할 7일짜리 수학여행에서 우리는 겨우 하루 본 것이었습니다. 처음 이곳에 오기 전 제가 가지고 있던 모든 편견이 하나씩 부서지고 있었죠. 그리고 우리 모두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어렸었고 틀렸다는 걸, 그리고 평생 살아온 삶과 다른 나라의 삶도 배워야 하는 것이었죠. 프랑크푸르트에서 비행기를 탈 때에 거만했던 저는 이제 없었습니다. 이제 진짜로 배울 준비가 된 겸손한 학생 한 명뿐이었습니다. 오늘의 장면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한국에 온 지 단 하루 만에 엘로이제는 세상이 얼마나 넓고 깊은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교육은 누군가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삶과
진실 앞에서 겸손하게 배우려는 태도에서 시작된다는 것. 그리고 우리나라 한국은 진정한 배움의 현장이었습니다. 넓은 세계 속에서 우리는 서로 다른 삶을 받아들이며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세계의 어떤 곳에 다녀오셨나요? 그리고 댓글로 어떤 삶의 방식을 보셨는지 공유해주세요. 오늘 제가 가져온 장면들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감동 장면, 저는 지윤이었습니다. 또 좋은 장면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더 많은 장면들을 함께 하실 수 있는 좋아요와 구독 항상 감사합니다.